수요와 공급에서 인구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20년에서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집을 팔아야 될까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20년 후 일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는 좀 무리다. 이번에 대표님 추가하신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알려드립니다. 요 책 제목 그대로 물어볼게요. 어딘데요? 아주 유튜브 썸네일스러운 무조건 올라가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죠. 썸네일처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네. 무조건이라 여기서 3년이라는 의미는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3년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 일단 2차 하락이 왔던 지역들 온다면 가격 하락이 고점 대비 30% 정도 있는 물건들, 정부가 규제 풀었을 때 타이밍이 되는 지역들이라면 노력을 해야 되고, 지역을 본다면 같은 값이면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 좋거든요. 2차 하락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서울 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 아파트 들어올 수 없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2차 하락이 온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더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이거는 적극 공략해야 된다.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별법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서도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물론 재개발 구역들은 좀 여러 군데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들은 뭐가 있나요? 목동. 목동 지금 안전진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때문에. 목동 용적률이 낮아서 굉장히 눈독을 들여야 되는데 조금 비싸긴 해요. 그래서 목동이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진다면 저는 목동 자금력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야 되고요. 목동이 비싼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계주공이나 창동이나 재건축 추진하면서 GTX 호재가 있는 지역들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죠. 물론 재건축이 10년, 15년 걸립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좋은 게 단계별이 있잖아요.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조합 설립, 건축 심의,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플랜카드 효과라고 하는데 이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플랜카드 붙이면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보셔야 되고,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이런 지역들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꼭 재건축 재개발 아니라면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GTX, ABC가 있고요. ABC도 이제 연장 노선도 있고 DEF 신설 노선이 있는데 아직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년 4월 총선 또 몇 년 지나면 또 대선 오잖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질러서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더라도 이 계획을 저는 취소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 아파트들 제가 책에 부록도 만들어뒀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가격 떨어진 거 보시고 내 자금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지역 위주로 들어가신다면 저는 좋은 기회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인구도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였나요?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책에서도 인구 얘기 나오던데 잠깐. 네네. 앞으로 좀 집값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위험 요인 같은 건 있을까요? 인구도 문제죠. 수요와 공급에서 인구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제가 책에서도 적었지만 적어도 20년에서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30년 후를 지금 걱정해서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집을 팔아야 될까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거는 빼고요.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일반적으로 59세입니다. 최근에 30대들도 좀 열심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40에서 69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 20, 30년 후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20, 30년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10년, 짧게는 한 15년 정도를 보고 다음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 줄어든 거를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그래도 저는 한 20년까지는 괜찮으리라고. 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니까. 줄어들어도 몰려드는 곳은 몰려들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들은 좀 피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근데 지방에서도 저는 5대 광역시하고요. 산업 기반들 있잖아요. 뭐 울산 같으면 현대, 포항 같으면 포스코, 창원에도 뭐 산업단지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고급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그래도 좀 뭐 버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가지고, 인구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절대 인구,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절대 인구고, 상대 인구는 뭐냐면 우리 수요라고 하죠. 그러면 인구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3기 신도시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진짜 공급이 부족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호가 넘었거든요. 4만 7천 호, 4만 6천 호 정도 나왔는데 지금 2만 4천 호 정도 나옵니다. 반토막이에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년 내 최대였습니다. 근데 집값 올랐어요. 왜? 수요가 더 많았으니까.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 그러니까 인구도 줄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수요 중에 집을 사려는 분들이 구매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게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 거지, 그냥 공급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20년 후 일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는 좀 무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 굉장히 뭐 직주근접도 있고 뭐 교통도 있고 뭐 소득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학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군 중요하죠. 학군이 영향력이 좀 따라서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이 양쪽이 좀 대립되는 게 한쪽은 이제 대학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점차 이제 대학을 별로 안 물어보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온라인으로도 뭐 대치동에 있는 유명 강사 이야기 들을 수 있다 강연. 그렇죠.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근데 이제는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놓는 시대고 그 자녀 한 명한테 교육비 사교육비 봐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약간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둘 다 맞죠. 어떻게 보세요? 강남이 아니어도 이제 상관이 없다. 이게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네. 학군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사교육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사교육이라고 하면 학원가를 말하는 거. 자, 사교육이 이제 강화될지 약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사교육을 카르텔 얘기도 나오고 사교육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많이 한다 얘기 나옵니다. 학원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치동이 단순히 학원가 때문에 유명한 학군 지역이 됐을까요? 학교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좋은 학교들 다 몰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빵빵합니다. 목동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약화되면 이런 학교가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학교가 좋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명씩 논다고 했잖아요. 대학교를 다 안 가는 시대인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학교도 양극화로 갑니다. 좋은 학교는 엄청나게 몰리고요. 공부 좀 하고 욕심이 있고 부모님이 이제 좀 그런 아니면 애가 공부 잘하는 좋은 학교를 가야죠. 그러니까 모두가 대학을 갈 필요는 없는데 상위는 대학을 갑니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의대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치열해요. 좋은 데는. 대부분 대학을 가기 쉬워졌지만 정말 좋은 데는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상위 탑 5, 탑 10에 가려면 어설프게 이제 학원 또 예를 들어서 약화된다면 온라인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자, 학원은요. 강남 대치동 학원, 대치동 애들만 다니나요? 잠실에서도 가고, 개포동에서도 가고, 역삼동에서도 가고, 반포에서도 오잖아요. 목동 학원가 누가 다니나요? 목동에서만 다닙니까? 영등포에서도 오고, 은평구에서도 오고, 다 오잖아요? 학교가 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버스 타고 우리 애 데려다 주면 애가 학교 갑니까? 그 학군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공교육이 강화되고 학교가 강화되면 그 주변 아파트도 더 강세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들은 양극화가 더 강해진다니까요. 오히려 학원가, 목동 학원가 있으면 그냥 애 그냥 학원 등록해서 엄마가 태워줘서 차라리 다른 데 살더라도 그렇잖아요. 영등포 신길에 살든 뭐 다른 데 살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면 목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세나 아니 매매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 오르겠죠. 전세 가격 오르면 매매 가격 밀어 올리겠죠. 매매 수요가 많아지면 매매 가격 올라가겠죠. 교수님 말씀은 앞으로도 학군은 저는 더 강화될 거다. 미칠 것이다. 좋은데. 근데 일반적인 지역은 이제 뭐 굳이 그렇게 안 가겠죠. 저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모두 대학 가는 거는 좀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잘하는 애가 대학 가야지 왜 아무나 다 갑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직는 이제 학군 여쭤봤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아파트 핵심 가치 파악하고 좋은 아파트 고르는 투자 방법 뭐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주신다면요. 저는 아파트를 보는 관점을 네 가지로 보거든요.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내재 가치로 보는데 시장 가치는 이제 타이밍 잡는 법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대수도 봐야 되고요. 세대수는 많으면 1000세대 이상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학교 얘기했잖아요. 학교가 중요한데 학교 중에서도 초등학교가 좀 가까이 있으면 아파트 가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품화도 있고. 초품화. 왜? 애가 어리잖아요. 신경 쓰이잖아. 안전. 요즘 또 시대가 좀 그러다 보니까 안전.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별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살았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사촌 형들 동생들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짜리들이 수영복 입고 한 5km 되는 거리를 슬리퍼 신고 튜브 들고 가서 지들끼리 놀다 옵니다. 요즘 엄마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난리 납니다. 엄마 가도 불안한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저희는 멀리 갔지만 요즘은 초품화 초등학교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고요. 수요 자체가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만도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고등학교는 좀 멀어도 돼요. 힘 좋은 고등학생들 좀 멀리 다녀도 되는 다 컸으니까 초등학교는 좀 가까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하철역은 아무리 말해도 뭐 지나치지가 않죠. 무조건 좋은데 지하철역은 이제 보셔야 될 게 골드라인이냐 아니냐를 좀 보셔야 되고요. 골드라인이라면 이제 강남을 좀 통과하느냐, 지하철 2호선, 9호선, 7호선, 신분당선, 또 GTX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미래 가치는 개발 호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때 베팅을 하고 싶어.
지하철만 예를 들더라고요. 보통 지하철은요, 일반적으로는 발표되고 착공되고 완공될 때 오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소문날 때 오르고 발표될 때 오르고 착공될 때 오르는데 완공되고 나면 별로 안 올라. 그렇죠. 완공됐으니까. 이미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전환이 돼서 이미 다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미래 가치는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GTX가 들어온다. 뭔가 없던 게 새롭게 생긴다. 터널이 생긴다. 이런 거고요. 아파트도 왜 오래된 아파트 서울에 구축을 살까요?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것 같은 기대감.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때 들어가거든요. 가치 상승을 할 때는 이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값이면 물론 집값이 막 과열될 때에는 비싸요. 이미 다 반영이 되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중요한데 좀 오래된 아파트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내재 가치를 봐야 되는데요. 땅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적률을 봅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면 이제 땅이 있으면은요. 땅이 있으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용적률이거든요. 보통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은 200에서 한 2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짓는데 이게 딱 봤는데 용적률이 낮아. 목동이 아마 110에서 150% 정도 됩니다. 5층짜리 개포주공 1, 2, 3, 4단지 지금 재건축했지만 둔촌주공 얘들은 한 80% 정도. 80%인데 250%를 지으면 3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이 60%, 70%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목동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좋은 거예요. 학군이 좋죠. 현재 가치도 좋은데 교통도 당연히 좋고 좋은데 용적률까지 낮으니까 내재 가치까지 좋으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상계동도 괜찮습니다. 200% 이하입니다. 150%에서 180% 정도 사이기 때문에 상계동도 용적률 봐야 되고요. 용적률만 보느냐 용도 지역도 봐야 됩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아파트는 주거지역이거든요. 한 번씩 떼보면은요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200 몇십 % 적용된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준주거는 400%까지 지을 수도 있고요. 상업지역은 900%까지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용적률이 200% 이상이라도 내재 가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콘크리트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단 서울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일 때 일기 신도시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일 때 해당되는 거고요. 새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대지지분? 그 어느 세월에? 30년 후에 대지지분 많아서 재건축 추진되는 게 재건축 추진되면 또 15년, 20년 걸리잖아요. 내가 50년을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이런 내재 가치는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치에서 되게 와닿는 제 과거 에피소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대구에서 달서구 어느 동네에 살았는데 바로 앞에 역이 생긴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역에서 한 새 정거장, 내 정거장이면 이제 대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너무 편해서 좋은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근처에 다른 데로 이사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여기 너무 편하고 이렇게 여기 가깝고 앞에 대형 쇼핑몰 있고 하면 집값 더 오르지 않겠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건 이미 다 반영이 됐어. 와. 저기가 이제 나중에 지하철 역사 생기고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청난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거기 아직 안 생겼으니까 불편하잖아. 불편하지. 그리고 집을 계속 이동하는 게 싫잖아요, 보통. 근데 그 생각이 드네요. 이 미래 가치. 엄마가 너무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때 대단합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이 하찮은 의견을 이사 가지 말자. 이게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이게 현재만 보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요. 미래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자, 지하철역도 그렇고요. 이제 에피소드 하나. 제 에피소드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방송 나갔을 때 이제 개그맨 이마령 씨가 예전에 성수에 살았나 봐요. 옛날에 1960 몇 년도 얘기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성수에 사는데 성수 앞이 강남입니다. 그때는 강남은 이제 논밭, 뽕나무밭, 뭐 배나무밭 뭐 이런 풀 있고 막 이런 영동이라고 하죠. 영등포의 동쪽. 강남이라는 이름도 없던 시절입니다. 영동이라고 불러요. 영동 지역 빈 땅. 이마령 씨 아버지가 뭐 장남이니까 하룡아 불러서 강을 보면서 저기 영동의 아빠가 땅을 좀 사려고 한다. 장남한테 그때는 장남이니까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 왜 물어봐. 그냥 사지. 물어보니까 이마령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사지 마세요. 저기 가려면 배 타고 가려면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 다리가 생기고 강남이 언젠가는 개발되리란 뭐 그런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땅을 샀으면 내가 개그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은 잘 봐야 된다. 미래 가치를 제대로 봐야 된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대표님,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상반기 어쨌든 집값 실거래가가 반등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도 팽팽하게 이제 하반기 오른다, 떨어진다,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하시고 싶은 투자 조언 한마디 있다면?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자. 아니, 장기적으로는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는데 우상향의 의미가요, 집값이 그대로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올라가 있지만 그 과정은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7년 올라가면 3년 정도는 좀 쉬어가고 약간 중간에 7년의 마지막 1, 2년에 그 오버슈팅이 된 버블이 된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계속 올라가기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근데 쉬어가는 타이밍을 보고 일부에서는 폭락이다, 죽었다, 아파트 시장 끝났다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저는 이런 공포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쉬어가야 다음에 또 뛸 수 있다라는 그런 그냥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뭐 2차 하락이 온다. 저도 아까 2차 얘기했지만 관점이 달라요. 막 무섭게 폭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2차 하락, 막 저는 2차 하락의 빚이라고 봅니다.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다음 상승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감 가지지 마시고요. 설사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마음가짐을 끝났구나, 마지막 관문이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3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때 열심히 준비하고 경험도 쌓고 자금도 좀 준비하고 나름대로 해야만 마지막 문이 열렸을 때 달려나가지.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음 상승기가 올 때 또 영원히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 다음 상승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 기회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 김 작가 TV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2024년 전망하는 시간 4분기 때 한번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만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